그럼 장복은 어떤 정책을 취했을까요?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복과 취한 정책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동아지중해 물류장 역할론. 동아시아를 지중해로 보니까 당연히 해양의 역할이 강해지고요. 물류장이란 것은 물류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요. 몇 개의 거점, 즉 중해과 그다음에 행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육적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살펴보는데요. 독특합니다. 장보고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적 네트워크란 말입니다. 뭐 현대적 용어로 제가 만든 건데 인적 네트워크를 잘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다에는 길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다에 길이 없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다에는 길이 있고요. 큰 바다에도 몇 개 해역에 따라서 길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연안항에는 길을 모르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길에 문제가 있는데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한 명만 돼서는 안 되고 한 부분만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동아시아 지중해 전체라면은 아니면은 흔히 말해서 중국 지역과 신라 지역과 일본 지역을 하나로 본다면은 이 길들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란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제 당 신라인들은요, 당나라에 살고 있는 신라인들을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경상도 지역의 신라인들이 아니라 예전에 고구려 유민들, 백제 유민들로 구성된 겁니다. 특히 이정기 세력이 붕괴한 다음에는 그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이 전부 다 제당 신라인 이름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제당 신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때 8세기, 9세기에 동아시아 무역사에서 정말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당 신라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디 거주했냐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일부는 흔히 말하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포트 피플로 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토지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보거나 정년처럼 말 그대로 군인이 되거나 나머지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뭘 하냐면 주로 상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황금성이 강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시 값비싸게 팔리는 수술 굽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고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흔히 말해서 조선업이라든가 항해업도 했기 때문에 신라인들이 그 지역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기록을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당 신라인들은 이렇게 농업이라든가 상업, 숯 굽는 일, 조선업, 항해업 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당시 당나라의 내부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크로드 그러지 않습니까? 실크로드는 중국의 당시 당나라의 장안, 즉 지금의 서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아나톨리아 반도 아니면 로마까지도 연결되는 무역망을 얘기하는데요. 이 종착점은 지금 서안입니다. 그 다음에 머린로드가 있습니다. 해양의 길이 있는데요. 아라비아에서 인도 남쪽을 통과해가지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바다를 통해가지고 중국의 광동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복건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복건성이라든가 절강성부터 흔히 말하는 장안 지역까지는 물류망이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이 연결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로의 수로망이고요. 운하입니다. 또 하나가 해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길을 장악하면은 말 그대로 당나라 내부에 끊어진 물류망을 이을 뿐만 아니라 강력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부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라인들이 장악한 겁니다. 전에는 당연히 서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고구려 유민들이 장악했지만 기본적으로 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제당 신라인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하의 중요한 지역에서 신라인들이 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의 항구 도시나 항구 마을에 해당하는 데도 역시 신라인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을 제당 신라인들이라고 그러면서 이들은 당나라 내부의 물류망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본국의 신라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신라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를테면은 당나라에 살고 있는 신라인들은 제당 신라인들, 그리고 본국에 있는 신라인들은 본국 신라인,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제일동포에 해당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제일신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 개를 연결하게 되면 범신라인이 되는데, 말 그대로 당나라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그리고 일본 열대에 있던 디아스포라, 본국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디아스포라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흔히 말하는 범신라인들은 바닷가의 항로를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 전적을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는데요. 사진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요. 이게 바로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버퍼원의 본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때 거는 아니지만 바로 여기가 적산 버퍼원이고 본전에 해당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건물들을 굉장히 크게 지었기 때문에 이 모양과는 다르지만 이건 비교적 90년대 초 이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 이렇게 장보고 기념탑이 있고요. 여기 크게 장보고 기념탑을 세웠는데, 김영삼 정부 때 당시 한국 정부가 이곳에 장보고 기념탑을 세운 겁니다. 자, 이거는 당시 장보고 시대 때 제가 2003년도에 장보고란 뗏목을 타고 쭉 항해를 했을 때 이 항로도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제가 동아시아 바다를 뗏목으로 항해할 때 것을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샤이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소병이 주전한 경제 특구의 하나이죠. 그리고 절강성, 가장 잘 사는 절강성 지역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강서성이 있고 산동성이 있고, 바로 여기가 석도항 있는 곳이 적산 버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당 신라인들이 활동했던 곳은 지금 중국의 연해개방지구에서도 중요한 곳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지경학적 조건은 거의 유사하고, 제당 신라인들은 이런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운하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안가의 항구 도시나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항로망과 물리망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본 열대에 가게 되면 큐슈의 서북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큐슈에 가게 되면 다자유라는 곳이 있는데요. 요 근처, 요 옆에 가면 조금 이따 사진이 나옵니다만은 고록간이라는 홍여관이라는 곳에서 장보고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무역을 했고요. 장보고도 이곳에 한번 왔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제당 신라인들과 제일 신라인들, 본국 신라인을 엮어서 범신라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항로를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항로를 일원화시키게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모든 교통망을 한 군데에서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구역, B구역, C구역이 각각 다른 방식과 다른 조세 체계가 아니라 하나로 일원화시키니까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가 왜 발달했습니까? 유럽에서 중세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지만은 유럽에 보게 되면은 라인강이라든가 또는 긴 강을 통해서 많은 물류망이 형성이 되는데, 그 물류망의 곳곳을 통과할 때마다 각각 다른 영주라든가 또는 공국에게 이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이것도 번거로울뿐만 아니라 세계 체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발달한 것이 결국 나중에 자본주의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당 신라인들, 특히 장보고는 청해진이라는 곳에 중핵을 설치한 다음에 말 그대로 중국의 연해개방지구에 있는 모든 교통로, 그 다음에 신라 지역에 있었던 교통로,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는 교통로, 세 교통로를 전부 다 하나로 장악해서 교통망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물류 또는 항로의 인터체인지 또는 물리의 허브에 있는 곳을 청해진으로 삼다 보니까 교통로를 완벽하게 장악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히 유리합니까? 실질적으로 트로이 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해양에서 일어난 전쟁들은 이렇게 교통로 아니면 물목을 장악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장보고는 해양력을 강화시켰는데 청해진을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완도를 가보십시오. 완도는 굉장히 중요한 군항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청해진의 본용은
완도에 들어가면 있는 조그만 장도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도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들 모르는 처사인데요. 완도라는 섬이 하나가 있게 되면은 보길도도 있고 노하도도 있고 주변에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다에 있는 해양왕국들은 한 섬이 아니라 중요한 섬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즉 군도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바다를 땅만 영토가 아니라 물이 영토라면은 바로 이런 체제란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넓이의 영토를 간직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물길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외부 세력들이 그 군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단들을 감춰놓고 해군을 운영하더라도 적으로서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이들을 공격해서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장보고는 청해진을 군항으로 삼아가지고 씨파워를 강화시켰는데 이때 군사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보고는 독특한 사람이죠. 첫 번째 군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미 그는 정치인으로서 입신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역을 통과하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거기서 물건을 만들었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 신앙, 적산 법화원, 적산의 법화원을 지어가지고 그는 신라인들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그 법화원을 이용해서 신라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일본 열도에서는 상인들이라든가 특히 승려들이 굉장히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보고는 정치, 경제, 군사, 신앙을 일치화시키다 보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리고 완벽한 힘을 가졌겠습니까? 이렇게 탁월한 전략을 구사한 것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완도에 들어가면서 왼쪽에는 조그만 장도란 섬인데요. 발굴 도중에 있는 걸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바다 섬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장도 앞바다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바닷가 뻘이 드러나는 곳에 나무입니다. 이렇게 나무, 목축들이 있는데 위는 다 닳아져 없어버리고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목축에 대해 이 나무에 대해서는 용도가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방어 체제로서 세우는 곳이라는 설도 있고요. 하나는 부두에 설치한 이를테면 뭐라 그럴까요? 부두에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는 이런 시설일 수도 있다는 그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뛰어난데요. 장보고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단순한 형태의 무역이 아니라 무역 형태를 굉장히 다양화시켰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상업은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농업도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기록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문화상품을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때 보게 되면 여기 문화상품도 있고요. 보세 가공무역이라고 해서 청자 문제가 나오는데요. 청자가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시계에 관해서는 기존의 견해보다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학자들은 바로 장보고 시대 때 청자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상품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청자를 비롯해서 각종의 문화상품, 이를테면 그림이라든가 책이라든가 기타 등등도 장보고는 무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단순한 형태의 무역이 아니라 이를테면 문화상품도 무역의 한 부분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운송업을 했다는 겁니다. 운송업. 어떻습니까? 당시 운송업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배를 타고 건널 때는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배 타고 오고 갔는데요. 중국의 연안에서도 역시 이런 일을 했는데요. 장보고를 비롯한 세력들은 흔히 말해서 당시 당나라 지역과 신라, 특히 당나라 지역과 일본 열도 간에 많은 사람들을 운송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많은 승려들이 장보고의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비단 원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승려들이 장보고 선단에 또는 제당 신라인들의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신라 대명시는 비단 장보고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신단들도 탄 경우 있는데 일본에서 파견한 견당사체 15차 견당선들은요. 올 때 신라 배에다 신라인 선원 60명을 동원해서
본국으로 귀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시 장보고의 힘은 일본 열대, 특히 일본국의 정계에서 얼마나 막강했고 종교구에서 얼마나 막강했고,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이런 운송호까지도 한 것이 바로 장보고니까 그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있죠. 그리고 장보고 선단만이 아니라 당시 신라인들이나 바레인들, 특히 신라인들 이런 것이 활발했는데 말 그대로 중개무역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물품들, 아라비아에서 나는 물품들, 당나라에서 만든 물품들을 장보고 선단 또는 제당 신라인들이 사서 다시 신라나 그리고 일본 열대에 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보고는 무역 형태도 다양화를 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장보고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패한 혁명가지만 그는 혁명을 추진했었다. 천민으로서 바닥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했고 결국 암살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신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신라 내부의 골품제라든가 또는 귀족들 간의 왕족들 간의 쟁탈전, 그리고 당시 변화한 국제관계, 그리고 해양 물류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장보고가 대단한 인물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보고에 대해서는 두목이 쓴 번천문집에도 평가가 되어 있고요. 구당서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부정적 평가지만은 그의 능력이 뛰어난 것은 문맥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엔옌이라는 일본 천태종 제4조에 해당하는 엔옌이라는 승려가 쓴 입담구법 순례행기입니다. 당나라에 들어가서 법을 구하면서 순례했던 것을 일기체 형식으로 쓴 건데요. 일본에서는 세계 4대 기행문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오늘 3대 기행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제당 신라인들의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장보고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반성해야죠. 사실은 장보고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바로 엔닌이 쓴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원하는 겁니다. 그거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자로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그 높은 풍모를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우러러 선모함이 더해 갑니다. 이렇게 엔닌이 장보고에 서찰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는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인물을 평가한 사람이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드윈 오 라이샤워 교수라고 그러죠. 하버드 대학에서 흔히 말하는 제당 신라인들을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초대 주일 미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보고를 총독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양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이다. 그리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장보고의 그 권을 해양 상업제국이라고, 커머셜 엠파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천트 프린스, 무역왕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저는 해양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라이샤워의 논문을 접하고 책을 접할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고,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함께 선망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허버드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장보고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과감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이후에 일부 사람들이 라이샤워 교수가 좀 비약된 주장을 했다고 비판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장보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이 평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남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훌륭한 점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동아지 중에 해양왕이다. 그리고 선의 나라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신라 임금은 육지의 나라입니다. 장보고는 바다의 나라고 선의 나라입니다. 왜 선의 나라라고 했을까요? 바로 시레인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든 항로와 물류망과 교통망을 장악했기 때문에 비록 육지는 아니고 면은 아니지만 선을 장악한 선의 나라의 임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죠. 그는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당시 신라에는 골품제 사회였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신라의 삼체라고 부릅니다. 최천을 비롯한 삼체가 있는데 그들도 육두품이기 때문에 신라 정계에 진출할 수가 없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자신들의 꿈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통일신라는 굉장히 치밀한 골품제 사회였었는데 장복은 그걸 깬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문왕을 옹립하는 데도 도움을 줬고 그리고 문성학에게는 자기 딸을 차비로 드리려고 시도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골품제 사회의 한계를 깬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보고의 생각과 장보고의 행동을 많이 알고 그것을 본받았겠습니까? 결국 통일신라는 이후에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보고의 사후에 많은 세력들이 다시 해양 세력들이 발화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후삼국 시대라고 부르죠. 후삼국,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그리고 후백제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처음에는 육지 세력들이 흔히 말하는 반란의 주역이 되지만 조금 지나가게 되면 모든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이 해양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해양 세력이 누굽니까? 결국은 후삼국을 통일시킨 왕건인데요. 완벽하게 전형적인 해양 세력입니다. 후백제견은 제 관점에서는 그도 해양 세력입니다. 결국은 장보고로 인해서 신라의 골품제사에 금이 가고 많은 해양 세력들이 각각의 발화하다가 크게는 고려로, 크게는 후백제로, 그리고 원래 있었던 신라로 이렇게 해서 후삼국이 한동안 지탱되다가 결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대장으로 기록된 왕건이라는 경기만 세력에서 통일이 된 것이 바로 고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보고가 끼친 역사적 역할과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보고는 21세기 한민족이 발전하는 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 당연하죠. 물리적 역할론인데요. 해양력 강화의 필요성을 그는 보여주었다. 우리 시파워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시파워는 군사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군사력 외에 시파워는 강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더 발전시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공동체가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엔 당연히 경제 특구라든가 자유무역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보안 논리로 뒤따라야 됩니다.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런 구상들은 한때는 가능할 듯 해 보였지만은 2019년 현재 이제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압도적으로 강력해졌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지역, 일본 지역, 그리고 우리 지역 이 세 지역이 원만한 그리고 상호 호혜성 있는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과거에 주장했던 장보고의 동아중의 물리적 역할론 또는 경제 공동체의 대안 모델로서는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민족이 통일된다면 동아지중의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게 되면 중국의 연해개방지구의 대도시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도시들 일본 열도의 대도시들 몇 개를 연결시켜서 해양 도시들 간의 리그 즉 해양 도시 연맹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치적 성격을 띤 동아시아 공동체 또는 강력한 구속력과 제한력을 가진 경제 공동체가 힘들다면 저는 해양 도시들 간의 연맹, 즉 리그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국가 단위의 경제 공동체도 되지 않을까. 과거 유럽이 그와 비슷한 단계를 거쳤거든요. 제가 굉장히 아끼고 그리고 제가 의미를 두는 장보고입니다. 장보고에 관해서 제가 4꼭지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제가 설정한 바로 우리 역사지도인데 동아지중의 모델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와 그리고 우리가 대륙 일대를 장악하고 보시는 것처럼 서해, 동중국해, 남해
동해에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즉 항로가 개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항로가 길이라든가 또는 사용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아시아는 이렇게 해양을 통해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해양의 길을 통해서 국가 발전 그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킨 사람은 바로 장보고입니다.